지금부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전화 연결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까지는 야당이시니까 야당 대표께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예. 5년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문재인 정부 탄생할 때는 상당히 기대가 있었던 분들도 많겠지만은 지금 5년을 지내고 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팬덤은 아직까지 일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과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성과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과가 별로 없는 정권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겠지만은 네. 그거 이전에 과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가 어떤 산업을 진행했느냐, 아니면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 큰 카테고리에서 기억이 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산업이라면은 원전을 없앤 건 알겠어요. 근데 뭘 새로 띄웠느냐는 약간 기억이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사회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말했던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구호는 컸지만은 그게 좋은 방향으로 바뀐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면 이제 위기 극복을 상당히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안보 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위기 이걸 이제 극복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안보 위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상호주의 외교를 택하든지 아니면 햇볕 정책을 택하든지 간에 큰 틀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70년까지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안보는 아닐 테고요. 예. 결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진일보했느냐를 살펴봐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그 전에 보수 정권들도 그럼 그것보다 나았느냐 하면 아니라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기에는 초기에 트럼프랑 어떻게 빅딜식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아주 이제 사실은 성과도 없고 오히려 우리 국민이 서해상에 살해되고 그리고 건물까지 폭파시키고 이런 것들 다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 좀 아쉽다 이렇게 봅니다. 평가가 이제 많이 박하신데, 자, 박한 부분과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국정의 그러니까 성과가 아니라 좀 더 그러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결정적 장면을 꼽는다면 뭐를 꼽아주시겠어요? 제가 박근혜 정부 때요, 정권 초기에 굉장히 정권의 동력이 강할 때 종북 청산한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종북으로 몰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이념적으로 갔던 걸 굉장히 비판했었거든요. 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네. 근데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검찰개혁이라는 그들의 구호만으로 세상을 갈라치기 할 때, 그리고 또 토착외구라는 단어가 횡행하던 시절, 이런 것들.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한 대처가 문재인 정부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갈라치기 시점 때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점이다. 그래도 다 못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좀 잘한 점을 꼽아주신다면. 글쎄요, 잘한 점을 지금 평가하자고 하면은, 저는 윤석열 당선인과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분들이 임명된 것 자체가 잘 된 게 아닌가. 네. 그 너무 국민의힘 입장에서 너무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 보면은 아마 그게 최대의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좋은 선택이었다. 조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 역설적으로 그게 아마 문재인 정부 입장에는 뼈 아플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저희 국민의힘이 그런 어떤 인선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5년 만에 정권 교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약간 팬덤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율이 45%였거든요. 자, 이거를 그냥 팬덤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지율이 40% 초반대로 요즘 나오고 있는 조사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이런 겁니다. 정권 내내 보통 한 30% 40% 사이는 유지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근데 마지막에 대형 비리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이런 게 정권 말에서 최종 지지율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네. 김영삼 대통령 때는 대형 비리는 아니지만은 IMF라는 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지지율이 내려갔던 것이고. 한 자릿수까지 갔었죠. 한 자릿수. 그렇죠. 예. 노무현 정부 때는 정책 실패가 조금 있었다 이런 지적 때문에 갔었고.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30%대에서 40% 가까운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퇴임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다 아시는 것처럼 임기 말까지 30%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최순실 사태로 완전히 한 방에 이제 한 자릿수로 이제 지지율이 내려앉았던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40%를 기록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한 상황은 아니고 다만 정권 말에 대형 비리나 이런 측근 비리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데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니 이런 구호로 고지전을 하면서 사실상 지난 2년 동안 검찰이 아무것도 반부패 활동을 하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 반부패 있어가지고 조선 제1검이라고 평가받던 한동훈 검사는 2년 동안 수사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정권 중에서 이제 보수 정부를 보면은 MB 때 이제 약간 자유주의적 성향을 띄었고 네. 오히려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소 이제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그런 모양새를 이제 비췄거든요. 네네. 윤석열 정부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조금 더 국민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노선을 가려고 했던 MB 정부에서 무엇을 더 보완해야 되느냐 이런 지점이 있을 것인데 저는 그에 대한 고민이 지금 뭐 저희 당에서도 그리고 이제 곧 출범할 대통령실에서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와 창의를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퍼뜩 떠오르는 인물이 네. 그래서 지금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내정한 이시원 검사 같은 경우는 간첩 조작 사건의 그 장본인 아닙니까? 자유와 창의인데 그게 떠오르십니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라고 하는 가치하고는 정반대에 있었던 행태 아닙니까? 국정 철학에 있어가지고 네. 뭐 자유와 창의를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개별 아까 그런 인사들의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그걸 투영시켜서 하진 않았을 것이다 인사를 저는 그렇게 보고 저는 당선인께서 그 특정한 인물들에 대해 가지고 과거 이력들이나 아니면 이런 성향이 다 파악하고 하신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네.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사건이라는 것도 아마 다 알고 당선인께서 피상적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이제 파악해가지고 한 인사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지금 이시원 그 내정자에 대한 세간의 평가에 뭔가 오해가 섞여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 그러면 그분이 하신 그 여러 가지 뭐 그 수사 중에서 예. 그게 모든 수사는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수사라는 거는 일선 검사가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지휘부에서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누구보다 검찰 조직을 잘 아는 우리 당선인이 그것이 개인의 어쨌든 문제로 귀착되느냐에 대해 가지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예, 뭐 이 질문을 길게 가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뭐 n분의 1의 흠결이냐라고 하는 것은 평가가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발탁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맡기느냐가 중요한 건데 네.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다른 것도 아니고 공직기강을 잡는 역할을 맡긴다라는 게 지금 납득이 되느냐 이 문제 제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뭐 검사 동일체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오롯이 하나의 일선 검사의 어떤 그 판단과 그런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인께서 잘 알고 판단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인사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그 재송부 요청했잖아요. 청문경과 보고서. 지금 그 장관들 그냥 바로 임명장 줄 거로 전망을 하세요. 당호 혹시 얘기가 된 게 있습니까?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지금 장관 후보자 원희룡 후보자나 아니면은 뭐 정호영 후보자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뭐 이제 잘 재송부 요청을 했는데 저는 사실 원희룡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왜 민주당이 채택에 동의를 안 해주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당선인께서는 좀 그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들 개인에 대한 검증 결과를 오롯이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지금 뭐 일각에서는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처리를 한동훈 후보자의 처리와 연기한다든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협상이 실제로 이제 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굉장히 국민들이 실망할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롯이 그 사람의 자질과 그리고 또 인성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회가 입법부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당 입장 아닙니까? 글쎄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초기에 굉장히 강한 반대 여론이 이제 형성되었었고, 예. 그런데 또 청문회 과정을 보면은 예를 들어 그 자녀의 편입학 문제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편입학 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공개되면서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편입학 문제에 있어가지고 필기 점수가 낮고 면접 점수가 높으면은 부정의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소된 부분도 있고 다만 제가 또
며칠 전에 언급한 것처럼 그 해명 외에도 다른 부분이 해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가지고 우리 당선인께서 최종적인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그 청문회가 진행되는 한동훈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이 어제 불거지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서도 보면은 본인이 누군가를 접촉해가지고 본인이 대필 작가다라고 주장했다는데 그 대필 작가라고 하는 분이 나는 돈을 더 주면 취재에 응하겠다 이렇게 응답했기 때문에 취재를 중단했다고 기사에 밝혔거든요. 네네네. 저는 뭐 그거는 좀 정상적인 어떤 취재원이나 취재 상황이었나 하는 의구심은 지금 듭니다. 잠깐만, 정상적인 취재원이었냐는 문제적인 어떤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간단한 사실 확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돈을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라든지 아니 그 뭐 이런 내가 썼다라는 이야기는 했죠. 그 벤슨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썼다. 그런데 더 말해주길 바라면은 돈을 보내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렇다면은 그 뒷부분이 빠지면 내가 썼다는 말만 했다면은 그 자체로 신빙성 있겠지만은 내가 썼다 그리고 돈을 더 주면 얘기하겠다 이 부분 때문에 앞에 말한 부분의 신빙성도 좀 저해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뭐 이거 뭐 청문회에서 이제 아마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그 언론에서 공개했던 네. 그 대필 의혹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문서 파일이 2개거든요. 그런데 그 파일 제목이 하나 있고 그 밑에 파일 제목 한 다음에 밑에 커멘트라고 뒤에 붙여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필인지 아니면 첨삭 서비스인지 뭐인지 전혀 그 파일명 가지고는 오히려 대필보다는 첨삭 서비스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후보자는 온라인 첨삭 도움을 받았다라고만 지금 해명을 했고 그 의혹을 전면 부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첨삭 서비스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저도 미국에서 대학 다녔지만은 미국에 보면 에세이 엣지라고 되게 유명한 첨삭 사이트도 있고 첨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학교 측에서 그런 서비스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재명 이라는 정치인에게 성남이라는 공간을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본인이 어쨌든 성남시장으로 처음 이제 공직을 맡았던 곳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계속 분당 주민이라고 본인이 강조를 했어요. 순회동 주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어떤 사유에서든 분당 지역에 보궐선거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전혀 아무 연고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천 계양 을로 가서 선거를 치른다고 하는 것이, 물론 보궐선거라는 것이 뭐 분당이 항상 보궐로 나오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분당이 안 나오고 계양만 나왔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까지 비판 여론이 거세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분당과 계양이 같이 나왔는데 분당, 성남, 경기도를 버리고 인천 계양으로 간 것은 이거야말로 좀 회피라고 봅니다. 회피다. 네. 회피할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분당에 가가지고 분당이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세가 조금 다소 높았던 곳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분당에 출마했을 때 소위 본인이 거물급 인사가 붙어야 될 것이라는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계양을에 누구를 공천할 계획이세요? 저희가 지금 후보군을 놓고 안 그래도 오늘 또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재보궐 공천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최대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끝까지 저희가 내부 전략 논의를 합니다. 김부선 씨는 아닌 거죠? 그거는 전 솔직히 굉장히 악의적인 기사다는 이렇게 봅니다. 해당 기사도 물론 취재원이 있고 거기 핵심 관계자로 기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해본 건 맞겠지만은 네. 적어도 김부선 씨는 우리 당에 공천 신청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김부선 씨야말로 그 지역에 대한 연고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뭐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의 연고성 부재를 공격하던 저희 당에서 그런 공천을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김부선 씨 이름이 나면 기사가 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사를 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전혀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선언을 하지도 않은 그런 어떤 배우에게 그런 정치의 이미지를 씌우는 것 자체가 김부선 씨의 굉장히 신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분당갑에서는 어떻게 경선 치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요. 예. 그 많은 분들이 단수 공천과 전략 공천이 똑같은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단수 공천의 일종이 전략 공천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한 후보 중에서 만약 적절한 사람이 없을 때 전략 공천으로 이제 내리꽂을 수 있는 게 그게 하나의 방식이고요. 네. 들어온 후보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사람을 우리 내부의 어떤 조사나 어떤 원칙에 따라 가지고 단수 공천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략 공천은 지금 시점에서 약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어차피 안철수 그 위원장께서 넣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단수 공천의 가능성을 살피는 것이지 전략 공천은 지금 이제 대화 알겠습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